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돌풍도 불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에는 최대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4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1도가량 낮은 영상 10도에 머물겠고 내일 아침에는 영상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요소수 대란의 방안으로 정부가 이번 주 군수송기를 투입해서 호주에서 2만 리터를 들여올 예정입니다. 요소수 사재기 행위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물량이고 매점에서 금지 고시가 한 발 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미래라는 말을 오염시키지 말라며 자신을 과거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맞받아쳤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지고도 당원 투표로 이겼다며 민심의 바다가 아닌 동네 저수지에서 뽑힌 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내민 손을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거절한 홍준표 의원이 자신의 대선 불참을 당 분열로 보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로서는 홍 의원을 지지했던 청년층의 탈당 움직임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수능 시험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11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고 인근 학원들은 외부인 출입 차단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특별 방역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물가 상승세 속에 체감 정도가 큰 라면값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로 곡물 같은 농산물 가격에서 시작해서 물가 전반이 오르는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거센 바람과 함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매우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 오전 중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최대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4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네, 어제 입동에 20도 넘게 올라갔던 서울의 낮 기온은 오늘 10도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춥겠고 중부 내륙에서는 눈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비구름이 한반도로 몰려왔습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출근길 서울 등 수도권으로 확대됐습니다. 비구름대가 시속 40km의 빠른 속도로 동진하면서 비는 주로 오늘 오전에 집중됩니다. 전국에 10에서 40mm, 제주 산간에는 6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와 전라 서해안에는 초속 20m 안팎의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10도, 대전과 광주 13도, 대구는 16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11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보다도 5도가량 낮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한반도 5km 상공위로 영하 25도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북동지방에 자리 잡은 저기압이 정체되면서 주기적으로 찬 공기를 남하시킴에 따라 이번 주 내내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서울 4도 등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최고 8cm의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가 내려지겠고 중부 내륙에선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나 눈이 얼면서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에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긴급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국내 수송과 공급을 위해 군 수송기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로 화물차 200만 대와 일반 승용차는 물론이고 디젤 노선버스와 소방차, 경찰차까지 멈춰설 위기에 처하자 비상조치에 나섰는데 급한 불을 끄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군부대 등 공공에서 확보한 예비 물량의 일부를 시급히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요소수 원료를 수입하는 작업도 한층 더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오늘부터는 사재기도 단속합니다. 홍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이번 주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들여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한 도입을 위해 공군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인 시그너스는 지난 8월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송하고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들을 국내로 수송한 미라클 작전에도 투입됐습니다. 또 군부대 등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 물량의 일부를 급히 필요한 곳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을 교란하는 요소수 사재기는 오늘부터 금지됩니다. 정부는 합동단속반을 꾸릴 예정인데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요소수 대란 속에서도 소방구급 등 필수 차량들은 석 달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류와 노선버스 운행에는 차질이 우려됩니다. 호주에서 들여오는 요소수 2만 리터는 트럭이나 버스 300여 대를 채우면 동나는 양입니다. 국내 디젤 화물차 330만 대 중 약 200만 대의 운행에 요소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전국의 노선버스 5만 대 중 요소수가 필요한 디젤 버스는 2만여 대 수준입니다. 요소수 생산에 필요한 요소 물량은 이르면 이달 말 재고가 바닥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요소의 확보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 수입 경로인 중국에서 당초 계약된 요소 수만 톤이 통관 절차를 빠르게 마칠 수 있도록 협의하고 호주와 베트남 등에서도 요소 수천 톤이 들어오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맞설 국민의힘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된 뒤 양대 정당과 후보들 간의 공방이 본격적으로 가열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래와 과거 프레임 전쟁이 치열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은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윤 후보는 과거 보복과 복수만 이야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를 은폐하기 위해 미래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며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이 후보 측이 윤석열 후보는 민심의 바다가 아닌 동네 저수지에서 뽑힌 선수라고 평가절하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미래로, 윤석열 후보를 과거로 규정했습니다. 저는 뭐 미래를 얘기하는데 그분은 주로 과거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고요. 네. 그분은 주로 보복, 복수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네. 같은데 누구 잡아넣겠다. 저도 잡아넣겠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내가 되면 이재명 잡아넣는다 이런 얘기를. 이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미래 대 과거 프레임은 대장동 탈출 작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래란 말을 오염시키지 말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어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습니다. 대전 대진표가 확정된 후 두 후보의 충돌은 주말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 차원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대변인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민심의 바다가 아닌 동네 저수지에서 뽑힌 선수라고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의 10%포인트 이상 뒤졌지만 당원들의 지지로 이길 수 있었다며 국민의힘이란 저수지에서만 강한 선수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28% 받은 후보가 선출됐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당심도 민심도 버린 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이 참여한 민주당이 마지막 슈퍼위크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에 크게 뒤진 28%를 득표한 것을 꼬집은 겁니다. 캠프의 권성동 본부장도 정통성이 취약한 4.4.5 후보가 무슨 자격으로 국민의힘 투표를 논하냐고 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당내 경선을 끝낸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교체를 위해 무엇보다 단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선 시작부터 원팀의 기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의원을 선배님으로 부르면서 우리 모두 정권 교체를 위한 깐부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홍 의원은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홍준표 의원의 반응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30 청년층의 국민의힘 이탈도 심상치 않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후보는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단결을 이뤘을 땐 승리했지만 그렇지 못했을 땐 패배했다면서 경쟁 후보들을 향해 모두가 정권 교체를 위한 깐부, 즉 친구라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당선 직후에도 원팀을 자신했습니다. 끝까지 오신 이 세 분은 또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같이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그 원팀을 이뤄서. 하지만 경선에서 맞붙었던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원팀 기조가 초반부터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신 홍 의원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경선 기간 내내 자신을 지지해준 청년층을 껴안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홍 의원의 경선 탈락으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겠다는 청년층의 움직임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 이후 2030을 대변하겠다는 말에 입당했더니 청년이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됐다며 탈당 인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 입장에선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만난 것도 2030 청년을 겨냥한 것인데 홍준표 의원의 메시지로 그런 효과를 보기도 힘들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던 청년층의 탈당 움직임에 대해 이 대표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2030의 우리 당에 대한 지지라는 것은 어느 특정 인사가 전유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후보의 정치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이 충분히 젊은 세대에게도 소구력을 가지고 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오는 18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학원가에도 비상이 걸렸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350명가량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당국은 특별 방역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청에 따르면 어제까지 대치동 단대부고에서 학생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5일 2학년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1학년 1명, 2학년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학년 학생들은 모두 같은 반입니다. 학교 측은 1학년과 2학년 수업을 모두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3학년은 수능을 앞두고 지난주부터 가정학습에 들어간 상태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근에 있는 대치동 학원들은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원 종사자들에게 2주 간격으로 받는 PCR 검사 권고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교육부도 수능 전날인 오늘 17일까지 입시 학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전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유치원, 초중, 고교 학생은 모두 2,447명으로 하루 평균 약 350명꼴입니다. 국내 코로나 발생 이후 한 주간 최다인데다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추석 연휴 직후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10대 확진자 비중이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학원, 학교 등 교육시설과 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신규 집단 감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런 가운데 정부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40만 4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이달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머크와 화이자, 스위스 루시와 협의 중인데 화이자 치료제의 경우 입원이나 사망 위험을 89%나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내년 1분기 중 계약분 중 일부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처음 맞이한 지난 주말과 휴일, 한동안 보지 못한 모습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나들이 풍경도 조금 달라졌고요. 북적인 종교 시설들의 각종 도심 집회들도 잇따라 열렸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캠핑 의자에서 여유를 즐깁니다. 둘러앉아 간식도 나눠 먹습니다. 아이들은 특히 신이 났습니다. 모처럼 한강 나들이를 즐기는 겁니다.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하늘도 맑고 높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사람들도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아서 그런지 약간 좀 편안한 분위기도 느껴지고. 어제는 절기상 겨울의 시작인 입동이었습니다. 하지만 20도 안팎으로 오른 낮 기온은 절기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오늘 날씨 포근하다 그래가지고 단풍 지금 볼 수 있는 시기니까. 교회도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입구에서 출입 확인하고 손 소독을 거칩니다. 일부 예배는 접종 완료자만 볼 수 있었는데 그래도 6천 명이 들어찼습니다. 법회도 전처럼 진행됐습니다. 역시 접종 완료자 중심이지만 빈자리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는 100명 가까이 모이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지난달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 중 숨진 특성화고 실습생 고 홍정훈 군을 추모했습니다. 부당함을 거부할 권리, 학교부터 노동교육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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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군의 친구들도 함께 실습생 안전 보장을 외치며 청와대까지 행진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는 집회가 사실상 금지됐지만 이제 접종 여부 상관없이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태극기 집회 등 신고된 것만 20여 개에 달했습니다. 주말 내내 도심 집회가 이어진 겁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물가가 오른 것 가운데 시민들이 가장 체감을 많이 하시는 게 식료품 가격인데요. 역시 가격이 오른 라면값은 값이 오른 정도가 13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고 물류 대란의 영향도 있습니다. 이런 가공식품들의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서울 한 대형마트 가공식품 판매대입니다. 장바구니를 든 시민들은 물건을 쉽게 담지 못합니다. 많이 올랐고 그래가지고 행사할 때만 사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요즘 물가가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월급은 그대로인데 힘들어요. 그중 물가가 오른 게 확 체감되는 품목은 무엇일까? 가장 눈에 띄게 값이 오른 건 바로 이 라면입니다. 1년 동안 5개 들이봉지에 3,400원, 약 11%가 올랐는데 약 13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한 봉지당 평균 가격은 신라면이 676원에서 736원으로, 진라면은 684원에서 770원으로 올랐습니다. 라면 회사들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세계 곡물 가격은 지난해보다 20%, 기름류는 70% 넘게 올랐습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기후변화로 곡물 수확량이 크게 줄었고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물류 대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향은 라면 가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수 19.4%, 파스타면 6.4%, 식용유 8.4% 등 가공식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일제히 올랐고 떡볶이, 튀김 등 분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으로 시작해 물가 전반이 오르는 에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옵니다. 국내 농산물 가격은 그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단가는 작년보다 올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연말까지는 떨어진다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는 없고요. 시민의 밥상 물가 걱정은 김장철을 앞두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소금 가격도 20% 넘게 올라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다 정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대형 유조차가 트럭과 부딪히자 사람들이 새어나온 기름을 담아가려고 모여들었고 그때 폭발이 일어나면서 사상자가 속출한 건데요. 윤세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폭탄이 터진 듯 하늘을 향해 불길이 치솟습니다. 인근에 있던 사람들은 서둘러 몸을 피합니다. 거리는 아수라장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뼈대만 남은 자동차들 사이로 검은 잿더미가 나뒹굽니다. 현지 시간 5일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 인근에서 유조차가 폭발했습니다. 사고는 이날 밤 10시 기름을 가득 싣고 주유소로 가던 유조차가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하며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교통사고 직후 유조차에서 새어나온 기름을 담아가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때 폭발이 일어나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시에라리온 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108명이 숨지고 9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부상자 가운데 수십 명이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여서 사망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야권의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해 내년 3월 국민의힘 대선을 이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류 시점은 김 전 위원장의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는 오는 15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캠프 해단식을 갖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선대위 구성 논의를 시작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합니다. 선대위 발족식이 끝난 뒤에는 심상정 대선 후보가 광주 망월동 묘역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광주에서 첫 일정을 시작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족이 묘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 인근 국유림 매입을 추진했지만 산림청이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족들이 원한 땅은 군사시설이나 도로 등 특별한 경우에만 용도 변경이 가능한 보전 산지여서 묘지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에 맞춰서 SGI 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대한 대출 보증을 중단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가 전세의 기준은 당초 거론된 9억 원보다 훨씬 위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가 해제된 직원에 대해서 월급을 최대 50% 삭감하고 투기 행위를 하면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조직 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내서 연말까지 1000여 명을 감축할 방침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은행들이 희망퇴직 조건을 높게 내걸면서 은행을 떠나는 인력도 역대급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KB국민은행 800명, 신한은행 350명,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에서 각각 500명가량의 직원이 퇴직을 이미 했고 시티은행에서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은행을 떠나는 직원이 4,0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 수사팀에서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도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수사팀 직원들은 오늘 복귀해 수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용평 리조트에서 어제 집 트랙을 타고 내려오던 30대 여성이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철제 레일의 연결 부위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났는데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제주 시내에 있는 가구점에서 불이 나 가구 보관 창고 등 건물 4동이 탔습니다. 검은 연기가 도심 상공을 뒤덮으면서 3km 떨어진 제주공항에서도 연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 인근에서 5일장이 열리고 있어서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협업해서 만든 곡 마이 유니버스의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1억 건을 넘었습니다. 뮤직비디오가 공개되고 37일 만에 세워진 기록입니다. 마블 시리즈의 새 영화 이터널스, 우리 배우 마동석 씨가 나와서 더 관심인데요. 개봉 나흘째인 어제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개봉한 외국 영화 가운데 최고 흥행작인 블랙 위도우와 함께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가 일주일의 일정으로 오늘 시작이 됩니다. 50여 개 직종에서 900여 명의 선수가 참가를 하는데 내년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2회 접종이 아닌 1회 접종이었던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추가 접종이 오늘 시작됩니다.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되는 비율이 높아서 추가 접종 대상이 됐습니다. 접종 뒤 2달이 지난 사람들에 한해서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들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서울시 의회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중단됐던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재개가 됩니다. 시의회는 오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고 오 시장은 시의회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금지됐던 서울 한강공원에서의 야간 시간 음주가 다시 허용이 됩니다. 10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단체 음주는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서울시는 당부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억만장자세라고 해서요. 미국 의회에서 최대 부자들의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었는데요. 표적이 된 테슬라 CEO 머스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 10%를 팔지를 네티즌들에게 물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드 기자, 팔라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설문 결과에 따르겠다던 머스크는 아직 반응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머스크가 올린 설문에 351만 9천여 명이 참여했고요. 그중에 57.9%가 주식을 파는 데 찬성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6일 최근 미실현 이익이 조세회피 수단이 되는 것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다면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10%를 팔지를 묻는 설문을 트위터에 올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겠다는 댓글도 남겼는데요. 설문 종료 후에는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은 말씀하신 대로 부유층의 주식과 채권 등의 세금을 매기는 억만장자세가 제한된 상황에서 나온 건데요. 테슬라 주식의 17%,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247조 원 상당의 주식을 가진 머스크는 자신은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고 있지 않아서 세금을 내려면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댓글도 함께 남겼습니다. 지난 5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종가 기준 1,222.0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기록을 세운 여성 우주 비행사가 있습니다. 우주로 간 것뿐만 아니라 우주선 밖에서 활동을 한 첫 번째 여성이라고요? 네,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 건설을 위해 지난달 16일 발사된 선저우 13호의 우주인들이 어제 저녁 8시 28분 처음으로 우주선 밖으로 나갔습니다. 중국의 두 번째 여성 우주인 왕야핑과 동료 1명 등 2명은 모두 상태가 좋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로써 왕야핑은 중국 여성 최초로 우주 유영을 하게 됐는데요. 1963년 처음으로 러시아가 여성 우주인을 배출한 이후 지금까지 전체 우주인 중 여성은 10%, 65명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 우주 유영까지 한 사람은 2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약했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다음 달에 열리는데 우리나라도 초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초청된 몇몇 국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다음 달 9일과 10일 화상으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을 인용해서 어떤 나라들이 초대됐는지를 전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라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은 문제가 있는 초청 명단으로 회의 효과의 그림자가 드리웠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리핀과 폴란드처럼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걸로 지적되는 나라들도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인권에 신경 쓰지 않는다며 권위주의적인 행보를 보여왔고 폴란드 역시 언론 자유를 훼손하거나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한 입법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네, 배우 최민수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크게 다친 사고에 대해서 경찰이 최 씨와 부딪힌 차량 운전자 모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뺑소니 가능성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차와 부딪혀 넘어진 오토바이. 넘어진 운전자는 바닥을 구릅니다. 배우 최민수 씨입니다. 하지만 사고차는 현장을 그냥 빠져나갑니다. 최민수 씨는 이렇게 여기 떨어져 있었고 이 차는 그냥 가버리고 엄청 크게 들죠. 경찰은 차량과 오토바이 모두 앞차를 추월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차량 운전자에 대해 추가로 뺑소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적용은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느냐보다는 사고가 난 뒤 어떻게 수습했는지를 더 따져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지난 4월 가수 김은국 씨 교통사고입니다. 김 씨가 몰던 차가 서울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차와 오토바이 모두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김 씨는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검찰은 뒷수습 없이 떠난 김 씨를 도주치상 등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했으면 자신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하도록 의무 규정 두고 있습니다. 사고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현장을 그냥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파출소에서 일하던 현직 경찰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저녁 7시경 서울 종로구의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50대 경위가 파출소 옥상에서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되면서 여야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렇게 사자 대결로 20대 대통령 선거 본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각 당과 후보들은 초반부터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좀처럼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홍준표 의원을 선배님으로 부르면서 우리 모두 정권 교체를 위한 깐부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홍 의원은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원팀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0대 대선 본선에 윤곽이 잡혔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양대 정당의 대선 후보가 단 한 차례도 국회의원을 지낸 적이 없는 영선 후보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배경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정말 특이하고 유례가 없는 이제 경우인데요. 민주화 이후 7명의 대통령이 한 분도 국회의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19대 국회의원을 했고 결국은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다라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야 정당의 그 대선 경선에서 보면 전부 상대방 의원들이 후보들이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현직이기도 하고 또 중진이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 후보들 다 꺾었어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비판해 왔던 거대 양당 정치, 거대 정당 정치의 이 카르텔 동맹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신은 분명히 깔려 있다.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나 윤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로 결정된 건 여러 가지 맥락이 있긴 있어요. 있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한국의 기성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를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를 교체하려면은 대선에 임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이 두 분이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방식은 뭐 구태 정치와 큰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겠습니다만 두 후보가 다 아무튼 뭐 양대 거대 정당에 기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양대 정당의 대선 후보이기도 하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레이스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4개월이나 남았으니까 좀 기존의 대선과는 좀 다른 방식. 그럴 때 정치 교체나 시대 교체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 해서 그것이 정치 교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과 뭐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들 두 후보의 수사도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도 관심사고요. 일부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 대장동 의혹을 동시에 특검으로 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두 후보가 중앙정치 경험이 없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이제 결정적인 게 이번 대선이 대장동 의혹 사건 그리고 이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이 두 사건이 양 후보를 이제 겨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이 대선을 결국 좌우하는 게 아닌가.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가에 따라서 두 후보가 결정적인 어떤 그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검찰이 주도하는 대선,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이라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특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여론은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거의 모든 매체의 여론조사에서 특검해야 된다. 이런 이제 조사가 많은데 좀 고발 사주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후보가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양 후보가 다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고 비리가 없다, 의혹이 없다면 특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 특검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지금 공교롭게 양쪽 후보가 다 걸려 있는 거니까 이 두 사건을 차라리 특검을 해서 양대 똑같이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규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양대 진영이 계속 자신들에게 불리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면 또 비판을 하고 또 유리하면 또 이제 옹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프레임이 진행되다 보니까 특검을 해서 차라리 의혹을 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대결로 가야지 정책 대결과 이 검찰 수사가 계속 같이 나올 거란 말이죠 앞으로. 좀 그래서 특검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마음만 먹는다면 여야 정당이 얼른 빨리 합의해서 그리고 특검하면 60일 이내에 끝낼 수 있거든요. 전 그걸 놔두고 자꾸 검찰 수사 가지고 서로 양대 진영이 서로 불신하는 건 맞지 않는다. 차라리 할 수 있으면 특검 2개 다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당 후보들 간에 민심에 대한 해석도 조금씩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민심의 바다가 아닌 동네 저수지에서 뽑힌 후보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맞받아쳤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상대방 정당의 후보가 선출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건 전 정치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일단 축하해주고
그런 다음에 정책이나 뭐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또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 동네 저수지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 정당은 정당대로 국민의힘은 당원들에 의해서 뽑힌 후보인데 저는 그거는 한국 정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고 아마 이제 그게 민심보다 이제 당심이 이제 이긴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계속해서 원팀을 만들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있고 구애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은 그 손을 잡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30층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심상치 않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민심과 당심이 괴리가 있어도 오히려 민심이 더 높아서 이기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그게 2007년도 이명박 후보와 이제 박근혜 후보의 경우였는데 이 반대의 경우란 말이죠. 2030이 이탈하면 이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큰 이제 낭패일 수밖에 없죠. 이번 선거가 2030 그리고 중도층 이런 이제 유권자들의 그 향배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 빨리 그 같이 원팀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 자꾸 2030이 이탈한다면 2030이 안철수 대표에 갈 수도 있고 또 중간 스윙보트로 유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윤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빨리 해결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의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사실상 수락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에게 크게 이제 승리를 안겨준 경력도 있는 분이고 비전과 여러 가지 전략도 갖고 있는 분이니까 큰 도움은 될 텐데 워낙 이제 안철수 대표와의 그 이제 후보 단일화 아직은 뭐 이렇게 본격화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이게 이제 이슈가 될 텐데 이때 이제 워낙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가 워낙 안 좋은 사이로 알려져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아직 아까 말씀 나눈 그 홍준표 의원과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원팀을 만들고 뭔가 단일화해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건 아마 김정일 위원장이 또 해결해야 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로 오전에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제주도에 최대 60m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10도, 대전과 광주 13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추위가 이어지겠고 내일과 모레 사이 중부 내륙에서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